예.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영화 포스터예요. 이게 2005년도에 개봉했던 청년이라는 영화 그 OST거든요. 이승철이 물론 그 서쪽 하늘이라고. 예, 근데 이 영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분 다 한국 영화계에서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죠. 김주혁이랑 장진영이라는 여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고요.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저요. 봤어요. 네, 보셨군요. 네, 그리고 이게 2005년도 아무튼 꽤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중간에 선교지에 한 10년 정도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 문화적으로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좀 옛날 버전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15년 전에 대학생들이랑 이 영화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벌써 16년이네요. 2005년이니까. 예, 그 내용을 지금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영화가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2005년도에 제작비가 120억 원이었어요. 120억 원이란 제작비는 꽤 그 당시로 치면 엄청난 한국으로 치면 블록버스터죠. 거의 그 정도의 제작비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여자 주인공을 영화에 이렇게 특별히 또 이렇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자 주인공을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 당시 한창 막 뜨고 있었던 장진영이라는 그 배우가 여자 주인공이 되었고 120억 원이 투입됐고 그리고 요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세상 그 위로 날아오르다 시대를 넘어선 꿈 운명보다 강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1925 최초의 여류 비행사 박경원이라는 실제 인물에 대한 내용을 영화로 만든 거죠.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뭐 여기 김주혁이랑 이제 첫사랑을 뭐 하기도 하면서 예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에 대한 얘기를 1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여배우 단독 주연으로 한 굉장히 한국 영화사에서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런 영화였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포스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1925 한 여자가 하늘을 꿈꾸기 시작했다. 이 1925년이라는 게 이 박경원이라는 조선 일제 시대 때 조선의 한 여인이 그 영화의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1901년생이에요. 이 박경원이라는 여인이.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 태어나서 간호사로 지내다가 이제 비행사가 꿈이었어요. 이 여성 박경원이라는 여성이. 그래서 그 간호사로 하다가 1921년인가 제가 뭐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어쨌든 1920년인가 21년에 일본으로 도쿄로 어떻게 보면 유학을 간 거죠. 자기가 그 당시 때 큰 뜻을 품고 도쿄에 유학을 가서 비행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 1925년에 1925년에 이 박경원이라는 여자가 드디어 거기서 고생하면서 비행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게 1925년에 어떤 이 개인적인 여인에게 큰 역사적인 의미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한국에서 조선의 여자가 거의 최초의 어떤 그 여자 비행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약간 러브 스토리랑 뭔가 그 우여곡절 끝에 뭔가 그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영화가 이게 진행되는 거죠. 청년이라는 뜻. 청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한자로 나오는데 영어로는 블루 스왈로우 해가지고 그러니까 파란 제비예요. 파란 제비. 그러니까 이 1925년도에 이 누구냐 박경원이라는 이 여인이 그 비행기를 하나 이제 후원을 받았는데 그 비행기 후원받은 그 비행기 이름이 청년이었어요.
여기 예. 이거는 뭐 그냥 이 영화의 어떤 스토리를 위해서 약간 각색이 된 거죠. 김주혁이라는 이 사람도 이제 조선 사람인데 일본에서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이랑 어떤 러브 스토리 라인이 있고,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지금 아마 유튜브로 보셔도 그 16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돈이 아무래도 투자가 많이 돼서 그런지 그 비행기 영상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허접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됐고, 예, 기대를 모았었던 작품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한지민이 나오네. 저도 지금 보니까 한지민이 이때부터 활동했으면 지금 도대체 나이가 얼마야? 16년 전이네요. 여러분 잘 모르는 유민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일본 배우인데 여러분들 이 사람을 알면 좀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고, 이 유민이라는 일본 배우가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이 영화 찍고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근데 아무튼 예. 뭐 가장 행복하고 달콤했던 순간은 하늘로 비상할 때였노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 박경원. 예, 이런 예. 이 영화를 제가 왜 16년 전에 대학생들한테도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도 제가 이걸 소개를 했었고, 지금도 이제 2021년도 굉장히 옛날 영화를 여러분한테 들고 다시 온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분명히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아마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그걸 중국에 있어가지고 선교지에 있어서 그런 걸 제가 자세한 걸 기억을 못하고, 제가 예전에 기억하던 어떤 한국에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영화계에서 있었던 하나의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뭔가 예, 말하려고 하는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이 영화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줄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예, 실화. 일제 시대 때 조선의 한 여인이 아주 가냘픈 여인이 뭔가 청운의 꿈을 품었고, 굉장히 그 당시 때 조선의 남자들도 꿈꾸기 어려웠던 비행사에 대한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엄청난 도전을 감행해서 20대 초반에 일본으로 혈혈단신으로 몸을 던져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여류 비행사, 조선 최초의 여류 비행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꿈을 펼치면서 살다가 이 1933년도에 비행 중에 이제 기상 악화로 이제 추락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메시지가 굉장히 있고, 여기서 영화적인 스토리를 조금 더 보강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영화였음을 생각하고 120억이라는 거대한 투자금이 투자가 됐고, 그 당시 때 가장 핫했던 여자 배우였던 장진영이 주연을 맡았고, 뭐 이런 영화였는데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망했습니다. 이 영화는 완전히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이 영화가 엄청나게 망해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진영 모르시겠죠. 저희 세대에 아는 사람이니까. 벌써 장진영이라는 배우가 2009년도에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알았어요. 2009년도에 위암으로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2005년도 영화였고, 이 영화를 찍고 굉장히 장진영이라는 배우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찍었는데, 이 영화가 망하면서 거의 우울증이 왔고 2달 동안 거의 집 밖을 나가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거의 칩거 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제 장진영이라는 배우가 한 그 2007년도인가 이제 위암이 발생됐다는 걸 알았고 한 2년 동안 투병하다가 죽었는데, 뭘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 때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스트레스가 아마 위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영화계와 관련된 사람들도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영화가 개인적으로나 영화 배우 개인적으로나 이 영화가 어쨌든 그런 큰 충격을 남겼는데, 이 영화가 그러면 왜 거의 그 보통 상업적인 자본이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그냥 투자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이걸 상황을 잘
분별 파악을 하면서 이게 이 투자금이 얼마든지 회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판단을 하면서 이 120억이라는 돈이 모였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 투자금을 120억이라는 투자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였을까? 그게 이 영화가 그럼 왜 망했냐? 그 부분이 뭐라고요? 이 부분이 망한 이유가, 여러분, 이 부분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면 시대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대 배경. 그 시대 배경이 뭐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1925년도가 언제예요? 일제강점기예요. 예, 한국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 그 당시 때 여러분 이게 한 개인이 힘없는 개인이 굉장히 꿈을 크게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굉장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뭔가 몸을 던져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 꿈을 마침내 이뤄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120억이 투자돼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뭔가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충분한 기대를 가지고 이 영화가 딱 개봉하기도 전에 어떤 이슈가 딱 나왔냐면 이 영화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개봉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일본에서 개봉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국에서 개봉이 되는데, 한국에서 그냥 영화도 아니고 엄청난 120억이 투자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프로모션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막 이제 광고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 속에서 한국 사람들 안에 지금도 16년이 지났지만 뭐예요? 뭐 100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문화를 그냥 단순하게 문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이 한국 사람 안에 숨길 수 없는 뭔가 시대적인 배경이 딱 나왔을 때,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인 어떤 인물을 다룰 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그 역사가, 이게 사실 영화는 그냥 픽션이에요. 픽션.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어떤 실존 인물을 다룰 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뭐가 있어요? 역사적인 어떤 역사성과 어떤 그 역사의 왜곡이라든가 아니면 그 역사의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그 인물의 어떤 그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게 그냥 이제 자, 뭐 제가 말을 많이 돌렸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무슨 이슈가 터졌냐 하면 이 친일에 대한 어떤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실존 인물이었던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 박경원이라는 이 인물이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다라고는 조금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그냥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꿈을 이뤄낸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화를 끝마치기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다? 일제시대였다. 그리고 일제시대 속에서 여류 비행사로서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그게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런 친일에 대한 이슈가 터졌고 이걸 사람들이 막 역사적인 그 근거들을 가지고 막 비판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이 이 여자, 한국의 최초 여류 비행사 박경원이라는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쳤냐 하면,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한 개인이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 꿈을 이뤄낸 아름다운 스토리로 끝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1901년생이에요. 이 박경원이라는 인물이. 근데 1921년도인가 20년도에 일본 도쿄로 넘어가서 비행사 훈련학교에 들어갔어요. 비행 훈련학교에 들어가서 한 4, 5년 고생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최초의 여류 비행사 자격증을 얻었어요. 조선 최초의 여류 비행사 자격증을 얻었고 이제 그 활동을 이제 여류 비행사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굉장히 일본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뭔가 활용하기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 박경원이라는 인물을 일본 정치계에서 이 사람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1929년도에 일본의 이제 정치인 그 당시 때 정치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히 역사적인 그 사실은 모르는데 준이 그 일본의 유명한 총리 그 일본의 총리 주니치로라는 총리를 아시나 모르겠네. 주니치로 지금 그러니까 주니치로 일본의 총리였고 그 총리의 외조부가 있어요. 예? 총리의 외조부가 이제 그 사람도 아마 설에 의하면 그 굉장히 일본에서 장관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주니치로 가문의 최초의 그 일본에서 정치계에 입문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때 이 사람이 온몸에 문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야쿠자 출신일 것이라는 그 설이 있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돈이 좀 많았는데 이 박경원이라는 인물에게 비행기를 선물로 줘요. 그 비행기의 이름이 청현이었어요. 청현. 그러니까 그 1929년도에 이 박경원이라는 인물이 조선의 최초 여류 비행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청현이라는 일본의 어떤 정치인한테 그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그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타면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냐? 소위 그러니까 한국 군인들을 위문하는 그런 활동으로서 이 박경원이 그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 5년 정도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했는데 사실 일본에서도 나름 유명 인물이었고 이 박경원이 조선에서도 당연히 유명 인물이었죠. 그 당시 때.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1933년도에 이 박경원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어떤 비행을 하다가 추락해서 죽냐하면 그 비행의 마지막 비행이 뭐였냐면 그 당시 때 일본이 중국을 먹기 위해서 일본의 지금 그 심양 쪽에 있는 그때 이제 심양 쪽에 있는 그쪽을 이제 일본이 쳐들어가 가지고 그 괴뢰 정부라고 전문 용어로 괴뢰라는 말이 이게 어려운 말인데 괴뢰가 뭐냐면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그러니까 꼭두각시를 어려운 표현을 괴뢰라고 해요. 맨날 북한이 한국을 괴뢰 정부라고 이렇게 맨날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한국을 괴뢰 정부라고 욕하는 건 한국이 꼭두각시 정권이다. 왜? 미국의 지령을 받아서 그냥 움직이는 꼭두각시 정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만주죠. 그 심양 그쪽이 만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나라가 실제로 일본이 세운 나라예요. 왜 세웠냐면 그 옆에 있는 중국을 먹기 위해서 중국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괴뢰 정부를 세운다고요. 괴뢰 국가를. 그게 이제 만주국인데 실질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인데 이 만주국 탄생 1주년을 기념해서 일본이 대대적인 뭔가 파티를 여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박경원이 청현이란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서 만주까지 쭉 비행하는 그 비행을 하다가 기상 악화가 벌어지면서 이게 추락해서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이 박경원이라는 개인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만 이게 역사적인 시각으로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한국인이 봤을 때 이걸 그냥 한 개인이 그냥 자기 꿈을 위해서 멋지게 살았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역사적인 시대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친일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 영화가 결국 폭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 이게 너무 이슈가 되니까 감독도 뭔가 인터뷰를 하고 이걸 막 수습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거를
이게 한 여인이, 힘없는 여인이 자기 꿈을 위해서 이게 적극적인 친일이 아니라 뭔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반박, 어떻게 보면 변호하는 논리를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반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 한국의 조선의 최초,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류 비행사는 박경원이 아니었어요. 그 왜 그랬냐면 이게 독립운동사를 딱 따져보니까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는 권기옥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이 권기옥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게 역사적인 근거로 이제 딱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이 평양에 살고 있었는데 1919년도에 이분도 학생이었어요. 아마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1919년도에 이분이 유명한 한국 사람이면 알고 있는 1919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1919년도 3월 1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모르면 어떻게 큰일 나겠죠?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3.1운동 때 적극적으로 3.1운동을 주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잡혀 들어가가지고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숭이 여자 학교를 다녔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기도 했고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당시 때 독립운동 때 3.1운동이 있고 나서 일본이 대대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 여러분 3.1운동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3.1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이 한날 한시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탁 터져 나왔던 역사적인 중요한 그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전국에 조선이란 땅에 전국에 네트워킹 돼 있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조직이었거든요. 전국 조직이어서 교회 당마다 이게 뭔가 이게 일본의 이 감시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됐고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1운동 이후에 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걸 알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16, 17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 때의 그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깊숙하게 참여하고 있었고 이 권기옥이라는 여성도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때 교회라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네이버의 권기옥이라는 이름을 딱 치면 이 권기옥이라는 어떤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1920년도, 그러니까 1920년도면 3.1운동이 끝나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나온 다음에 이 권기혁이라는 여성이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일본의 어떤 정신을 일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독립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 참여했는지 조선 여자 전도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는지 참여했는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도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복음을 전하고 전도단 이런 의미도 있지만 권기옥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때문에 이걸 참여했냐면 그 당시 때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3.1운동 하면서 감옥에 갔다 온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더 깊이 연관이 되면서 이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은 거예요. 의견을 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네가 독립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게 활동이 제약이 되는데 이게 전도단이라고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 어디나 돌아다닐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든지 독립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권기욱이라는 여성이 1920년도에 조선 여자 전도단이라는 곳에 참여를 하면서 참여를 했는지 어쨌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1919년도 3.1운동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완전히 화들짝 놀란 거죠.
아, 이게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 조선이란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 전국적인 이런 3.1 운동과 같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딱 조사를 했는데 그 가장 근원적인 핵심의 위치에 교회 조직이 딱 들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교회 조직을 엄청나게 이 감시를 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기옥이라는 여성이 그 조선 여자 전도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참여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냐면 더 일본 정부의 더 그 감시와 핍박이 심해지면서 이 권기옥이라는 여성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배를 타고 상해로 밀항을 합니다. 거의 목숨을 거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배라는 게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추진체가 없는 배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의 죽은 목숨을 무릅쓰고 상해로 밀항을 해가지고 왜 상해에 갔겠어요? 상해 지금 여행하러 딤섬 먹으러 갔겠습니까? 상해 뭐 구경하러 그게 아니라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가 있었죠. 그 당시 때. 상해 임시정부에 그 당시 때 이제 투신을 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 여인이 20대 초반의 여인이 상해 임시정부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여인도 개인적으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당시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 때 사랑이 있었고 뭔가 꿈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아름다운 그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 여인도 뭔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인도 뭐 어떤 꿈이 있었냐면 비행기를 뭔가 조종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임시정부에서 어떻게 소개를 해줬냐면 그 당시 때 이제 국민당이라고 하죠. 그 당시 때 중국에 두 개의 파벌이 싸우고 있었잖아요. 공산당, 마오쩌둥이라는 공산당과 그 누구예요? 그 국민당 장개석이라는 그 어쨌든 장제스. 그렇죠. 장제스죠. 아주 잘 아시군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장제스고 한국 발음으로 하면 장개석이에요. 중국 발음으로 하면은 마오쩌둥이고 한국 발음으로 하면 모태동. 어쨌든 장개석 그 당시 때는 1919년도 20년도 때까지만 해도 중국을 거의 통치하고 주류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 정치 세력은 국민당이었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엄청나게 셌다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공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그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엄청난 그 군사적인 지원도 받았고 돈도 많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장제스가 중국에서 일본이 아직 적극적으로 중국을 침략하진 않았지만 지금 정세를 봤을 때 만주국도 세우고 막 완전히 이제 일본이 굉장히 아니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얼마든지 일본에 의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국공합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잠시 싸우다가 일본이라는 더 큰 적을 해치우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쳤다. 이걸 국공합작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게 뭐 역사적으로 길게 내용이 갈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때 국민당 정권에서 운남성 그러니까 지금 쿤밍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중국의 남부 지역에 그 당시 때 그러니까 군사 공군 그러니까 공군이 아니죠. 그 군사 비행 학교가 있었어요. 그 군사 비행 학교를 만들어서 1회 첫 시작하는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이 권기옥이라는 이 여성을 이 운남 군사 비행학교에 1회로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1회 입학을 해가지고 이 권기옥이라는 여성이 그 군사학교에서 비행 훈련을 하면서 드디어 한 2년 만에 그 비행사 자격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신분으로 비행사 자격을 땄죠. 그러니까 1923년도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921년, 2년, 3년 어쨌든 그 당시 때 공기혁이라는 여성이 조선 사람으로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비행사 자격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도 박경원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권기혁이라는 여성이 조선 최초의 여류 비행사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 때 이 권기옥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때 이 비행 훈련을 하면서 이제 일본 도쿄를 폭격할 막 그런 계획도 그 중국 정부랑 이렇게 같이 막 훈련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성공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독립운동을 평생 헌신하시다가 이제 광복을 맞아서 1988년도인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권기옥이라는 분이. 근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말년에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고 막 어찌됐건 이분의 스토리가 갑자기 빵 터진 거. 이분의 스토리가 더 이렇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쉴드를 치려고 해도 이 영화 제작사나 이 영화 박경원이라는 인물이 개인의 꿈을 위해서 그냥 그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묻어두고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이 박경원이라는 인물도 그냥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하나의 작은 희생자일 뿐이다. 이렇게 좀 소극적인 친일을 했을 뿐이다. 이 정도의 실드를 치려고 했었던 모든 그런 노력들이 권기욱이라는 이 독립운동을 했던 조선 최초의 여류 비행사라는 이분의 삶이 딱 등장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쉴드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는 결국 폭삭 망하고 완전히 유민이라는 그 여자 일본 배우도 거의 이 영화 망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으로 그냥 돌아갔고 장진영이라는 배우도 정말로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한국 영화계에서 한국 문화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순진하게 생각했던 뭔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이런 얘기를 어필하면 되겠지. 이것보다 영화는 꼭 정의를 담아내고 꼭 뭔가 시대적인 정의를 꼭 담아내지 않더라도 어떤 휴머니즘을 담아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를 뭔가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완전히 날아가 버린.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시대적인 시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영화를 해석할 수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는데 제가 왜 영화에도 별로 영화도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목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그 당시 때 이 이슈를 보면서 굉장히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한테 굉장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를 다시 16년 전의 영화를 제가 끌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 여러분, 쉽게 이 영화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한 개인이 자기 꿈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뭔가 그 노력을 성취하게 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마음을 심금을 울릴 거라는 그 기대는 산산이 조각났는데 그 조각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조각난 이유가 이게 어떤 시대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이 있어요. 이 영화가 망한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동일하게 무엇을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죠? 제가 오늘 말씀 한 구절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His kingdom.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한국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적인 경험, 일제시대라는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제시대라고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 조선인으로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이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그냥 소시민으로 내가 집에서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무엇을 우리 가정 잘 살고 있는 정도로 살아갈 때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도 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우리의 꿈을 조금씩 우리의 꿈을 꾸면서 그걸 성취해 나가고 뭔가 우리의 어떤 커리어가 쌓아져 갈 때 반드시 부딪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부딪혀지는 지점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 있을 것인가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니네 지금 제대로 못 살면 지옥에 간다, 천국 간다 이런 협박을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우리 모두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영화처럼 이 영화처럼 이렇게 쫙 뭔가 이렇게 영화처럼 되돌아져 봤을 때 우리의 시대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지 못하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민망한 상황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 전후서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나중에 너희 공력이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력이란 게 뭐냐면 이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불로 다 태워져 가지고 불로 타지 않는 것만 영원한 것만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다 홀랑 타버리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생각해도 그거는 다 불로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마치 불 가운데 건짐을 받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여러분 분명하게 이 영화를 예로 들었듯이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나중에도 우리가 조금 민망할 수 있다. 여러분 조금 민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화를 끌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면서 뭔가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복 주시고 뭔가 가정이 화목하고 뭐 이런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성취를 얻었든지 안 얻었든지 우리가 뭔가 우리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세상적으로는 뭔가 그 세상의 영광으로는 전혀 상관없고 우리가 내가 소망하고 있는 어떤 내 마음의 갈망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막 배 타고 목숨 걸고 어디 배 타고 어디 선교지 가가지고 막 거기서 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조선인으로서 뭔가 시대를 고민하면서 사는 조선인이라면 어떻게 살았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친일 논란이 있으면 막 분노를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막 이런 분노를 한다고요? 근데 그 분노가 실질적으로 오늘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이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게요. 그 당시 때 일제 시대 때 뭔가 시대를 고민했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독립운동에 헌신했어요. 그 두 가지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장 독립 투쟁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 백범 김구 임시정부 무장 독립 투쟁을 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들 문화 교육에 헌신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 교육이라는 걸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뭐냐 하면 결국 뭐냐 하면 제가 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장 독립으로 헌신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다고요? 교육 운동에 헌신했어요. 교육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교육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교육의 핵심은 역사 교육이에요. 역사 교육.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역사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일본이 처음에 일본이 한국 조선을 다스릴 때 초반에는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탄압을 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기를 죽여버리고 완전히 저항을 못하게 강압적으로 탄압했어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면 할수록 어떻게 했어요? 더 강압적으로 반발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 제국의 역사를 공부했다고요. 수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제국이 유지되려면 이걸 강압적인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마지막에 일본이 조선을 통치했던 중반기 이후부터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면 내선일체라는 전략으로 바꿨어요. 내선일체가 뭐예요? 내는 내륙을 뜻해요. 내륙이 어디예요? 일본 국내 내륙을 일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조선의 선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본토와 조선은 같다라는 거예요. 내선일체. 그러니까 너희도 결국 황국 신민이다. 너희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황국 신민이다. 이걸 가르치면서 창씨 개명,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고 교육도 다 바꾸고 일본 말을 쓰게 하고 일본 역사를 가리키고 똑같다 너희도 이런 전략을 펼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전략이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에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에요. 무슨 전략?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하나로 통치하기 위한 최고의 고도의 전략이 일본의 전략인데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이게 일본이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저 비유를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사단의 고차원적인 전략이 이 내선일체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입하고 있냐면 여러분들과 세상은 하나예요. 여러분들과 세상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한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하면 Let my people go예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이제 가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 그러니까 자 보세요. 파라오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깜짝 놀라요. 파라오가 왜 놀라는지 알아요? 파라오는 지금 이집트 안에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소수민족이지만 차별하고 있지만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여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무슨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거 내 거다. 그거 하나님의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실강해를 벌이면서 10가지 재앙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파라오나 그거를 듣는 세상이나 여러분 그거를 듣고 있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도 그 중에는 꽤 많이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번 하는 게 Let my people come out of there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곳으로부터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이렇게 계신다고.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레이 시티 바벨론이거든요. 엄청난 도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 백성아 그곳으로부터 나오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야 이제 지구가 망해가고 기후변화로 망해가고 있으니까 우리 화성으로 튀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치 이 세상과 동일하게 여기고 느끼고 감각하고 우리 정체성이 그렇게 이 세상과 하나 되고 있는 그 연합된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분리돼야 된다는 뜻이 세상은 썩었고 세상은 망했고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는 깨끗해 이런 위선되고 거짓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구별이 아니라 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앞에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그 가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속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에 속하게 된 존재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구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 갑자기 뭐 환상을 보거나 머리가 삐리릭 돌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건 독립운동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뭘 했다고요? 역사, 교육운동에 헌신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장투쟁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에 이미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이 세상 가운데서의 스트러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과 갈등이 있어. 내가 혹은 직장 생활에서 뭐가 힘들어. 혹은 내가 뭔가 대인관계에서 뭐가 어려워. 이것에 대한 스트러글, 영어로 하면 스트러글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혹은 뭐 직장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속에서 제 마음이 스트러글로 막 마음에 그런 스트러글이 있어요. 막 이런 부분에 이런 스트러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다스리고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그 정도의 부분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심리적인 테라피로서의 어떤 복음에 그게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분명히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지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초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자 뭐라고요? 여러분 박경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고생하고 도전하고 일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막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스트러글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나의 인생과 나의 꿈 전체를 이 악한 시대가 어떻게 악용할 수 있고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원래 그 통치에 잘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디에 초점을 갖는다고요?
이 마치 박경원이라는 이 여자, 이 여류 비행사를 너무나도 활용하기 좋은 거예요. 왜? 조선에도 홍보하기 좋지. 그리고 일본한테도 홍보하기 좋지. 이 여인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조선의 황국 신민으로서 자기 그냥 조선에서 살았으면 평생 그냥 아버지 아들 농사 짓는 거 돕다가 그냥 10대 초반에 어디 그냥 시집 가가지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름 모를 없어질 여인이었는데 이제 계몽된 세상에서 황국 신민으로서 이제 일본에서 이 여인을 받아들여서 훈련을 시켜서 조선 최초의 비행기를 타는 여류 비행사가 됐다.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창공을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 여인을 봐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엄청난 프로파간다예요. 엄청난 홍보 효과라고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본의 정치인들이 한 조선의 여인을 꿈과 삶을 붙잡고 그렇게 이용했던 그 삶이 안타깝지만 이 여인의 일생이었고요. 이 여인의 일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아름답게 휴머니즘의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DNA 안에는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시대적인 분별을 하는 그런 본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영화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껏 꿈꾸시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들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떤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을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성경이 성경을 세 가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세 가지로 그 세 가지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Bible as History 역사로서의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로서의 성경. 여러분 고구려는 중국의 한 속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고구려는 중화민족의 한 소수민족이었다. 그거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한국 사람이라면 이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압니까? 분명한 역사적인 교육과 그 정체성을 내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라고요. 역사. 이것이 인류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온 우주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다루어진 역사라고요. 그런데 그 역사를 우리가 역사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가지고 요즘은 그 역사가 뭐 그 필수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당연히 다 필수였죠. 근데 그 역사 수능 점수에 몇 점 더 따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 따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정도 따기 위해서도 우리가 수능 공부를 위해서도 역사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역사를 가지고 예능이 본물이잖아요. 그 역사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는 정도만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역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우리가 기초도 알지 못한다면 마치 일제시대 때 아, 나는 한국 신민으로서 나는 자유롭게 조선의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한국 신민으로서 이렇게 내 꿈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로서 바이블 에즈 히스토리, 역사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이블 에즈 랭귀지. 랭귀지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제가 작년에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인데, 아, 나는 한국말이니까 이 한국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나도 쉽게 읽히네. 그건 착각이라고요, 여러분. 착각이라고. 언어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지만 무슨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의 뭔가 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얼마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혹은 승진을 위해서 얼마나 영어에 에너지를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여러분 영어 공부를 내가 하루에 진짜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3시간 출근하기 전까지 3시간 동안 영어에 집중하는 직장인도 많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면서 한 1년 지났어요. 1년 지나서 매일 아침 3시간씩 투자를 했는데 1년 지났는데 자기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뭔가 영어가 딱 안 늘었어. 그래서 영어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뭔가 부족해. 어떻게 3시간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1년 동안 3시간 투자해서 내가 그걸 익숙하다고 여길 수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 성경이 너무 이거 어려운데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담기는데 우리가 그냥 한국말이라고 딱 한 장 읽은 다음에 이런 뜻이구나. 요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요 정도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이블 에즈 푸드. 바이블 에즈 음식. 양식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이게 먹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여러분 오늘 먹은 김치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영양소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이 김치의 어떤 비타민 D, A, B, C, 뭐 유산균 이런 것이 얼마나 이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것이 먹어지는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가듯이 오늘의 말씀이 뭔가 진짜 내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나는 정말로 작년에 잊지 못할 이 식사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런 게 여러분 몇 번 꽂힙니까? 그 몇 번밖에 안 돼요. 많아봤자 두세 개겠지. 나는 그 음식을 잊을 수가 없어. 1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그런 은혜로서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게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내가 너무 잊을 수 없게 맛을 봤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양식을 내가 매일 이걸 가까이 하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구원은 받지만 죽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여러 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일상이 여러분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은 그냥 갑자기 뭐 어떻게 뭐 갑자기 뭐 뾰루룩 해가지고 뭐 환상을 보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20년 30년을 살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일제 시대 때 크리스찬으로 아니 조선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조선인인가? 마치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서서히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투신했던 수많은 우리 영광스러운 한국의 역사에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영적이고 혹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진짜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인지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비적으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과 우리가 굉장히 배울 점과 유사점들이 많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 이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조금 의지를 가지고 오늘 2021년을 좀 도전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한번 도전해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광고를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드리려고 하는데